네, 이제 출제 패턴, 유형 매우 유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 커리큘럼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논술 전형 많이 뽑을 때는 되게 재밌는 헛소문들이 많이 돌았었어요. 고려대학교 같으면은 논술 전형 한참 많이 뽑을 때, 지금은 아예 없어졌지만 그때 지원자가 7만 명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길에 가고 있는 고3 애들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10명 중에 1명도 아니죠. 거의 뭐 지금은 애들도 줄었으니까 그 학생 거의 뭐 7, 8명 중에 1명? 요 정도 학생들이 전부 다 고려대학교를 지원을 할 정도로, 그때는 사실 7만 장을 어떻게 채점을 합니까? 그러니까 돌았던 헛소문이 선풍기, 대형 선풍기 놓고서 날려가지고 남은 애들 그것만 채점을 한다 봐.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올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중에 실제로 논술 채점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예. 그래서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실제 교수였던 선생님들이 학부모님이어서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저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친 게 맞나요?라고 실제로 여쭤봤었어요. 이제 실례로 무릅쓰고 그랬더니 맞는 것 같다. 경희대학교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 딱 한마디 하셨던 게, 우리는 맨 처음에 초벌 작업을 할 때 키워드 없으면 버려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얼마나 그 답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대학들이 그런 식으로 아마 채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채점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정답 지향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논술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올 수 있는 정답의 가능성은 정해져 있어요. 3개에서 4개 정도, 요 정도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형별 득점 포인트도 매우 명확합니다. 이건 이제 대학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논술 기본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 기본적으로 유형별 해결 방법론을 제대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전 쓰기 훈련 매주 와서 학생들은 거의 시험을 계속 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모의논술 올해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치러지긴 힘들겠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모의논술을 볼 때에도 제발 그 학교로 오라고 하는 데는 가지 말아라. 왜냐면 애들이 하루 갔다 오면 그 하루를 통으로 날려버려요. 시험 생활에서는, 수험 생활에서는 진짜 루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대나 경희대 대표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불러서 시험을 보는 대학들이거든요. 거기 가서 물론 선생님들이 강평을 해주십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고등학생들 눈높이를 못 맞추세요. 그러다 보니까 강평은 들으나 마나한 게 되고, 2시간 정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준다고 하면 앞에 1시간 반은 대학 자랑, 대학 소개. 그러면 이제 애들이 거기에 취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부터 나는 벌써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대에 대한 애교심이 막 뿜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든지 학교로 시험지를 주고서 보는 대학들, 성대라든지 중대라든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서 자기 실력을 체크하는 것도 좋다. 대신에 절대 학교로는 갈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 모의논술 문제가 연습 가치가 있다면 그러면 저희 커리큘럼에 전부 다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부터. 그래서 일단은 매주 와서 학생들이 실전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되게 다양하게 잡아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논술 유형이요. 요약, 비교, 그리고 합쳐서 적용, 그리고 견해 제시, 자료 해석.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거든요. 그러면 모든 대학들이 그 문제들을 다 출제를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부터 대학별로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약,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비교는 이제 제시문들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비교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논술에서 비교입니다. 공통점에 기반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비슷하니까 좋게 보겠죠. 다르니까 나쁘게 보겠죠. 비판은 걔가 나랑 다르니까
그래서 비판을 할 수가 있고, 적용 설명은 대상과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견해 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명문대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시문들을 요약해낼 수 있다면 80%는 완성이 된 거.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연성서반이라고 하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할 수 있으면은 사실상 80% 정도는 완성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이런 식의 연관성이 있고, 각각의 고득점 포인트는 여러 개 찾으면 돼요. 지점들을 여러 개 찾으면 돼요. 다른 애들이 하나만 볼 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하나만 볼 때, 우리 학생들은 2개에서 3개 정도를 찾아내면 대학에서 아, 얘가 이 정도까지 사고를 해냈구나 하고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유형별 커리큘럼을 따릅니다. 제한시간 2시간, 그리고 2000자 내외. 물론 최근에 이제 100분짜리 대학들, 90분짜리 대학들도 생겼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2시간에 2000자 정도로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대학 평가 기준 적용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 평가 기준이라는 건 개별 대학이 아니고 논술을 내는 전체 대학들에서 공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하게 우리가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첨삭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직접 첨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사가. 아니면 첨삭 전문 선생님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첨삭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1:1 대면 첨삭, 그리고 플러스 그 시간에 그럼 2시간 동안 학생들이 글 쓰고 있을 때 강사는 노냐, 혹은 다음 시간 수업 준비를 하냐. 수업 준비는 그 전주에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시간 동안에 저희는 코칭을 합니다. 불러서 1:1 대면 첨삭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훨씬 더 자세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주 논제, 전주 논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학생들을 계속 불러요. 그럼 쌓이겠죠, 애가 쓴 거. 그리고 그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부분이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일종의 개별 솔루션을 선생님들이 제공을 한다면, 저희 메인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솔루션, 이 학생의 독해가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첨삭이 2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 우수답안, 저희 전체 분원들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우수답안 활용을 하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부터 쭉 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 하고요. 네, 논술이라는 게 아까 정 원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실력 자체가 꾸준하게 쭉 뭔가 상승되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애들은 1년 내내 슬럼프예요. 계속 슬럼프. 그러다 순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노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선종, 소승 뭐였죠? 저도 제가 역사가 좀 약해가지고 불교 중에 왜 갑자기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슬럼프를 겪다가 어느 순간 알겠어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유형이 바뀌어요. 그래서 또 슬럼프를 겪어요. 그리고 또 알겠는데 그럼 또 바뀌어요. 1년 내내 애들이 이 작업을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요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실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3단계 때도 저희가 겨울방학 이후에도 계속 순환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반복을 시켜야 돼요, 애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완성이 되어가는 걸 마지막에 시험장에서 드디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생각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우리의 수능 최저부터 맞춰야 되나? 내신도 조금 영향을 준다는데 내신도 신경 써야 되나? 우리 애는 동국대를 보내고 싶은데. 근데 객관식과 주관식 중에서는 주관식이 실력이 더 늦게 오르죠. 연습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주관식 서술형 마찬가지고 서술형 논술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이 제일 오래 걸려요. 실력 올리는데 가장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맘때쯤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면 가능성을 고민하시지 않고 그냥 후딱 시작을 하시는 게,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학종 안 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도 힘들 것 같아요. 논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시작하시고서 마음 놓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시작하시는 것보다. 두 번째, 선택 과목을 뭘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이 또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학들에서 어느 선택 과목에 치중을 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첫째는 학생들이 봤던 단어들, 봤던 개념들, 이러면은 문제 풀 때 한결 마음을 놓고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사실은 이 부분들은 독해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라든지 기초 지식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서강대학교 예비 파이널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경제 경영 지원을 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EBS 경제 교재를 쭉 훑었어요. 거기서 논술에 출제될 만한 개념들을 싹 다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 위에 썼던 거는, 가장 중요하게 썼던 건 이것보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선적이다.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건 맥락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줬던 이유는 공공재, 기회비용, 이거는 제가 싫어하는 단어긴 한데 상식이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상식이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없으면 눈에 익히게 해야죠. 그래서 주는 거고, 근데 오히려 지금 누적된 학습량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독해 분석력이에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안에 내가 써야 되는 핵심 개념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 그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들 싹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만약에 나는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만 선택을 해서, 이 학생들이 거의 80%죠. 근데 법과 정치에서 무언가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왔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일단 계속해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제시문 안에서 법치주의라는 단어가 정의가 내려져 있고 형식적과 실질적이라는 이항 대리버를 보는 순간 이거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용을 해요. 그러면 합격을 하는 거고, 근데 마지막에 와서 파이널 수업만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엔 그런 식의 깊이 있는 독해력, 테크닉이 없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들을 도출해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기본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저희도 이제 대학별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와서 뭔가 각 대학별로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교 나열실 기출문제 풀이를 합니다. 자, 이 수업이 저희도 훨씬 더 편해요. 수업 진행을 하기는. 이 학교에서 원하는 고득점 포인트가 뭐고. 그래서 니네 성대 가고 싶어? 성대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 애들 그럼 니네는 이거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되게 편한 수업 방식이에요. 근데 틀린 방식입니다. 기본기를 익혀야죠. 그래야 각 대학들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유형 자체가 정형화된 채로 계속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또 유형 자체가 없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유형이 없어요. 물론 연세대학교도 유형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기본기 그리고 논술 기초 실력으로 철저하게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대학들이거든요. 이 대학들일 경우에 당연히 중요하게 기본학습, 논술에 대한 근본적인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유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유형이 있을 때에도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각 매년 문제가 나왔을 때. 근데 기본기가 있는 애들은 이 변화를 눈치채고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대처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최근 기출 문제만 죽어라 학습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는 구강 정도를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죠. 독해, 요약, 비교, 개념화, 적용, 설명. 이걸로 순환 학습을 시키고 이제 적용 설명이 됐다 싶으면 적용 비판을 시켜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개의 제시문들을 분류하는 거 마지막에 또 시켜보는 거고. 물론 저희도 각 대학들 기출문제들을 써요. 그게 재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완성도가 높으니까. 근데 그 기출문제들을 대학별로 풀세트로 지금 시점에 학습을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유형별 학습으로 들어가서 대학별이 아닌 대학을 뛰어넘는 어떤 논술 실력을 키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까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박진원 선생님께서 네, 나머지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